세월호가 수면 위 13m까지 올라왔습니다. 반잠수선으로 이동해 선체를 선적하는 작업은 오늘 자정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옮겨 싣는 작업은 침몰 현장에서 3km 떨어진 해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류와 파도가 비교적 약한 곳이지만 정밀 작업이 필요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선미 뒤쪽에서 차량 출입문이 열린 게 발견돼 인양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11시간가량 밤새 수중 절단 작업을 벌인 뒤 인양이 재개됐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오래 걸린 건 인양 방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일부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양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돼 인근 양식장까지 번졌습니다. 세월호가 사고 났을 당시하고 똑같아요. 기름 유출이. 기름 보시라요. 차량용 출입구 절단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기름이 새어나가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양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린 박근혜 정부가 인양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후배 여성 검사들을 성희롱한 남성 검사 3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미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중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는 미군 정찰기도 일본에 급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가 3년 만에 항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배 누운 채로입니다. 그나마 항해를 시작하기까지 지난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은 배입니다. 아직도 가장 큰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반잠수선이 위치한 안전구역으로 이동해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 목표 높이인 수면 위 13m까지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선체와 바지선을 고정하는 작업을 마친 뒤 예인선 5대에 이끌려 3년 만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조류 방향 때문에 계획보다 3시간 늦은 오후 5시쯤 출발한 세월호는 반잠수선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지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세월호를 반잠수선 위로 올리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적 과정은 세월호를 바닷속에서 들어올리는 작업과 마찬가지로 조류와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매 작업 순간순간마다 여유분의 시간을 감안할 사항이 아니며 단위 작업들이 오차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하므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선 갑판 위로 올려놓고 반잠수선이 떠오르면 세월호는 3년 만에 전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월호 선체가 반잠수선에 선적되면 날씨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인양 작업이 늦어지고 중단되는 위기를 몇 차례 맞았지만 선적에 성공하면 세월호는 이후 큰 어려움 없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동에 앞서서 세월호는 수면 위 목표 높이인 13m까지 올라와서 옆면뿐 아니라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체는 그날의 아픔을 보여주듯 찢기고 찌그러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하루 새 세월호에 붙어있던 진흙과 해초가 마르면서 젓갈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세월호의 상흔이 더 깊고 짙어 보입니다. 세월호가 13m까지 올라오면서 새롭게 드러난 배 뒷부분은 군데군데 찌그러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핥힌 듯 찢겨진 상처도 여러 곳 보입니다. 수학여행의 부푼 꿈을 안고 학생들이 걸어 올라갔던 하얀색 외부 계단은 검푸른 녹초가 끼었습니다. 속옷바람의 선장이 승객들을 남겨두고 홀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것도, 침몰 직전 구조대원이 올라서서 눈물을 삼켰던 것도 비교적 그때 그대로입니다.
파랗던 배 밑창은 검붉은 녹까지 쓸었고 선체 표면엔 어느새 바다 생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표면은요, 몇 개월, 수개월만 돼도 그냥 따개비랑 뭐 이런 이물질이 잔뜩 달라붙습니다. 외관상은 좀 굉장히 낡은 것 같지만 그렇게 심하게 부식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우측 프로펠러는 먼지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시동을 걸면 다시 돌아갈 듯 멀쩡해 보입니다. 배 뒷부분에 보이는 곳은 차량용 출입문입니다. 반대편 좌측 문이 인양 작업 중 열린 채 발견돼 밤새 절단 작업을 벌였는데 우측 문은 다행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흔적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세월이라는 영문 글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좌측 9m는 여전히 바닷속에 잠겨 있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 위에 선적하는 일은 전체 인양 과정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 선적을 무사히 마치면 중대한 난관을 넘게 되는 겁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옮겨 실는 작업은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부터 남동쪽 3km 지점에서 이뤄집니다. 조류와 파도가 비교적 약한 안전지대입니다. 세월호가 선적될 반잠수선의 적재 길이는 160m 정도인데 세월호의 길이는 145m입니다. 여유 공간이 15m에 불과한 겁니다. 진입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반잠수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심 여유 공간은 훨씬 더 빡빡합니다. 반잠수선은 현재 수심 13m까지 잠수해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세월호 깊이가 9m고 여기에 리프팅빔 높이와 반잠수선에 설치한 받침대 높이를 고려하면 여유 공간이 1.6m에 불과합니다. 조류나 파도에 세월호가 1.6m 이상 흔들리면 선적 중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적 작업은 안정적인 조건에서 정밀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세월호가 다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와이어의 장력이 균형되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일단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옮겨 싣게 되면 바지선과 연결된 줄을 모두 풀고 반잠수선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은 총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세월호를 싣고 이동할 반잠수선입니다. 이렇게 물 아래로 잠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대 13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월호를 싣고 나면은 물 위로 떠올라서 최종 목표지인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배죠. 반잠수선은 어떤 배인지 권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반잠수선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초대형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을 옮기는 데 쓰입니다. 수면에 떠 있는 구조물을 물속으로 잠수해 싣고 수면으로 부상해 운송합니다. 배 뒷부분의 커다란 기둥은 일종의 물탱크입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고 빼면서 배를 가라앉히기도 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투입한 반잠수선은 세계 최대 화물 운반사로 꼽히는 네덜란드 도크와이즈의 화이트 마린이란 배입니다. 지난 2015년에 건조됐는데 길이 212m, 폭은 63m에 이르고 중량 7만 2천 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5개의 엔진으로 3개의 프로펠러를 움직여 시간당 최대 26km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반잠수선이 군함 구조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일종의 부력 탱크와 같은 특수 장치도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폰트를 달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 뒤쪽에 달리게 됩니다. 부양할 때 좀 더 안전성을 조금 더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반잠수선에 세월호가 실리고 고정 작업이 끝나면 시간당 10km 이상의 속도로 목포 신항을 향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목포 신항까진 넉넉 잡아 만 하루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인양 작업은 갈수록 시간과의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인데 조류와 파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소조기가 오늘 밤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월호를 수면이 13m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당초 어제 오전 11시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와 인양 장비가 부딪히고 차량용 출입문까지 열리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늘 오전 11시에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조류가 느려져 작업하기 적합한 소조기 나흘 가운데 귀중한 하루를 허비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유속이 점차 빨라지고 많지는 않지만 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 저녁부턴 파도와 바람도 거세집니다. 기상 악화가 임박했지만 인양 작업은 아직 고비를 다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월호를 반잠수선 위에 딱 맞춰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 조류와 파도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밤 11시 24분 전후 약 1시간 동안은 인양 해역 주변의 유속이 느려지는 소조기의 마지막 황금 시간대입니다. 세월호 인양과 거치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잠수선박이 약간 부양을 해서 딱 둘이 도킹하는 순간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상도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안전한 상태다라고. 해수부는 오늘 자정까지 세월호를 반잠수선 위에 올려놓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작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섬 동거차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호건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는 현재 침몰 현장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바로 옆에는 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긴 반잠수선이 놓여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고 조류도 상대적으로 적어 해수부는 이 지역을 안전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양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세월호가 이곳까지 오는 데는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서두르다간 자칫 이동 중에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 예인선의 속도를 시속 1.5km로 제한한 탓입니다. 지금은 세월호를 반잠수선 위에 올려놓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반잠수선에 올려놓는 작업은 조류와 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고난도여서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날씨는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소조기는 오늘 자정으로 끝나는데요. 일단 선적 작업만 마치면 세월호를 최종 인양하는 데까지 날씨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자정 전까지 세월호 선적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세월호의 선미 부문에는 두꺼운 철제문이 달려 있습니다. 폭이 8m, 길이가 10m나 되고 위아래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항구에 접안한 선박이 이 문을 열어서 선착장과 연결한 뒤에 자동차의 이동 통로로 씁니다.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가 움직일 땐 당연히 꼭 닫혀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의 경우에 어제 이게 열린 채 발견됐습니다. 인양 작업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인양된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옮기기 위해선 반잠수선에 실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용 출입문이 열린 상태론 올려 싣는 게 힘듭니다. 선적된 상태에서 세월호와 반잠수선 사이 여유 공간이 1.6m에 불과한데 철제문의 길이가 10m나 되기 때문입니다. 난항에 부딪힌 해수부는 결국 차량용 출입문을 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절단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물속에서 산소 용접으로 두께 10cm의 출입문 연결부 절단을 잠수사 4명이 교대로 진행했습니다. 밤 8시 시작된 작업은 오늘 새벽 6시 45분까지 11시간 가까이나 지속됐습니다. 수중 시야가 불량하고 잠수 구역이 협소하여 잠수사 간 산소 공급 호스가 서로 꼬일 우려가 있어 동시 투입도 어려웠던 작업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출입문 잠금 장치가 침몰 시 충격으로 부서진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었다면 왜 발견을 못했는지, 인양하기 위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수색을 했을 건데 이게 열려 있는 상태를 왜 몰랐는지. 침몰 당시 차량용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점검했던 부분입니다. 침몰 원인을 밝힐 단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 건데 이번에 출입문이 열린 채 발견되면서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인양 작업은 물론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부터 반잠수선에 도착하기까지 지난 14시간을 조기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가 해수면 목표 높이 13m를 향해 순조롭게 떠오르던 어젯밤, 인양 현장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 세월호 후미 왼쪽에 차량 출입문이 열린 게 발견된 겁니다.
높이 10m 이상의 선미 램프가 열려 있는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반잠수선에 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게 램프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밤 8시 잠수사 2명씩을 번갈아 투입해 밤새 수중 절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칩 4개를 잘라야 하는데 물속이라 작업 속도는 더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 무려 11시간이 걸려 출입문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월호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목표했던 수면 위 13m까지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비로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기는 하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양쪽 바지선에 한 몸처럼 단단히 묶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를 싣고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안전지대에서 대기 중인 반잠수선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오후 4시 55분 예인선이 세월호와 바지선을 끌고 힘차게 출발했고 2시간여 항해 끝에 반잠수선 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네, 심영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이제 반잠수선이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뭐 옮겨 싣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돌발 변수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뭐 일정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어쨌든 3시간 만에 거의 근접을 했고 뭐 도착한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지선 사이에 묶여 있는 세월호 밑으로 반잠수선이 접근해서 도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잠수선에 선적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면서요. 네, 이 모형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 모형 자체도 굉장히 큰 모형입니다만 세월호의 크기에 비하면 한 14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세월호가 한 3, 40층 높이의 빌딩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반잠수선이 물론 더 크지만 길이로는 한 15m, 또 깊이로는 한 1.6m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이 도킹하는 것과 비슷한데 진공 상태인 우주와는 달리 바다는 파도도 치고 또 물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 관련해서 아까 정구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소조기가 오늘 자정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물살이 잔잔한 시점. 더군다나 11시 24분이 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도 지금 들었고요. 그때까지 될까요? 네, 계속해서 기상 여건을 강조해 왔는데 소조기가 오늘 밤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물살이 빨라지는 중조기에 접어드는데요. 그래서 반잠수선에 올려놓는 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상 여건이 나은 오늘 밤 안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때까지는 끝내겠다고 해수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밤 안에 선적을 완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포 신항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 다음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세월호와 이를 묶어놓은 바지선이 이 반잠수선을 올려서 세월호를 올려서 그걸 고정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반쯤 잠겨 있는 선체이기 때문에 수면으로 부양을 시킵니다. 부양을 시킨 다음에는 물을 빼게 되고 다시 또 이제 그 물을 뺀 다음에 추가 고정하는 작업을 잡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의 한 4-5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며칠이 더 걸릴 거라는 처음에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80km 정도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수라든지 고정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4월 4일이나 5일 정도에는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해수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초 4일에서 5일까지 계산이 좀 보수적인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여유 기간을 좀 더 잡고 하는 계산이었고요. 뭐 다른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지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적만 오늘 밤까지 마무리되면은 큰 고비 하나는 넘기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양 과정에서 배 안에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인근 양식장까지 새나갔는데 이 기름도 기름이지만 희생자 유류품까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지금 걱정이 큽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1.3km 떨어진 동거차도 앞바다입니다. 수면 위로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동거차도 인근 미역 양식장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유출된 기름띠가 양식장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4월은 1년간 키운 미역을 수확하는 시기라 기름 유출은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계를 정말 바다만 바로 명양식 하나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큰 재앙이 다가와 지금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 인양 중에 차량용 출입문 절단 작업을 하면서 유출된 기름이 이곳까지 흘러온 겁니다. 선체에 실려 있는 자동차나 거기에서 유출되는 기름까지는 제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어민 피해도 걱정이지만 기름이 새나갔다면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유류품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걱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이 유실되지를 않나 조마조마하면서 밤새고 정말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는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내 유류품 유실 방지를 위해서도 치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총괄하는 주체는 들으신 것처럼 중국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입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1,000억 원씩 들여서 왜 중국 업체 인양을 맡겼나 이렇게 의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8시 뉴스에서 해양 인양 전문가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조선 세계 1위인데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궁금증들을 정호성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下午3点30分左右，沉船被成功抬离海底1米左右。负责此次打捞工作的是中国交通运输部上海打捞局。 중국 언론이 상하이 셀비지를 교통운수부의 상하이 인양국으로 보도하는 건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인양 입찰에서 상하이 셀비지는 네덜란드 업체보다 기술력은 뒤졌지만 액수를 600억 원 이상 낮게 써내 인양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조선 3사도 대형 해상 크레인이 있지만 용량이 10,000톤에 불과해 세월호 인양엔 부족하고 인양 전문 업체가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인양 방식을 바꾸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체를 들어올리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상하이 솔루션은 리프팅 빔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선체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리프팅 빔을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상하이 셀비지가 투입한 인력은 400명 정도입니다. 바지선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24시간 숙식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打捞是一个很艰苦、很艰难的活，大家不会感受到我们海上的风浪，因为大家在陆地跟海上。 인양에 성공하면 추가 작업을 더해 상하이 셀비지가 가져가는 돈은 916억 원. 인양 후 정리 비용까지 합해 세월호 총 인양 비용은 1,019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인양 방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부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양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었죠.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이번에 세월호를 인양한 방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천안함 사진과 비교를 하면 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천안함을 인양할 때는요, 체인으로 선체를 들었던 방식이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빔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철제로 된 인양 받침대입니다. 이거 33개를 세월호 밑에다가 끼워 넣어서 전체를 이제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노란색이 그건 뭐죠? 네, 노란색 구조물이 인양 받침대인데요. 지금 사람 크기 보시면 인양 받침대가 얼마나 큰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와이어나 체인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요, 이 방식이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부터 받침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12월 말이 돼서야 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보기에도 굉장히 크고 두꺼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배 밑바닥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공간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받침대를 끼우려고 세월호를 위아래로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반복을 했었고요. 이 작업이 날씨 때문에 여러 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모형을 보시면 이 받침대를 끼울 때요, 이 밑에 그 지반, 그러니까 이 바다 밑바닥이 너무 단단하면 받침대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이 지반을 또 파내줘야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 받침대를 쓰는 방식을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당연히 해수부도 설명을 들어서 알았을 텐데 그건 맞겠죠?
알면서 한 거 있죠? 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해수부가 인양업체로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하기 전에 민관 TF를 만들어서요. 인양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TF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이 인양용 프레임을 만들 경우에는 제작 비용 또 소요 시간이 추가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해수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이제 그 프레임의 제작 비용과 소요 시간인 거고 집안이 단단하다는 사실도 해수부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잠깐 이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린 인양 받침대라는 거고요. 집안이 단단한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가 묻혀 있는 곳은 단단한 퇴적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양 받침대를 끼워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고요. 이에 대해서 해수부는 이 선체 바로 밑에 있는 지질 상태는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빨리 인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그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가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건데 굳이 선택한 이유? 해수부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양 받침대를 쓰면요. 선체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를 와이어나 체인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 손가락을 실 같은 걸로 세게 누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아주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선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 방법을 제안했던 상하이 셀비지와 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물론 가격도 가장 저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고 또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해수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허송세월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핑계일 뿐으로 들린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월호 민간 TF가 이런 방식 말고 케이블을 이용한 방식, 다시 말해서 천안함 인양과 같은 방식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네, 와이어 방식을 권고를 와이어 방식,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와이어 방식 때문에 방식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이제 이 방식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와이어 방식을 썼다면은 혹시라도 무슨 미수습자를 찾는다거나 유류품을 찾는다거나 이런데 지장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당시 이제 TF 보고서를 조사를 작성을 했던 서울대 교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면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알아볼 일들이 몇 가지 좀 더 있는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자, 인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을 끌었던 세월호 인양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3일 만에 실현됐습니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인양을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의심이 들만도 한 정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7개월 뒤인 2014년 11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선언하고 세월호 인양을 호소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 그 다음 해인 2015년 4월. 이 반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세월호 사고 직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당시 청와대에선 거의 매일 세월호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런 지시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선장과 선원, 해경, 유병원이지 청와대 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침묵이 양약이다. 그러니까 입단속을 시킨 겁니다.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는 유가족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리면서 세월호 사건이 언급되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이 시기 문체부도 행동에 나섭니다. 세월호 시국선언을 한 예술인이나 단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정부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배경엔 박 전 대통령의 심기가 영향을 줬다고 전직 장관은 털어놨습니다. 막 짜증내고 또 화를 내고 그런 때는 언제쯤으로 추정을 하세요? 저희 기억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언급되는 것만 피했던 건 아닙니다. 2014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엔 보수단체를 활용해 유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문건이 나온 직후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보수단체들은 누가 배를 타고 놀러 가라고 했냐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고 이른바 폭식투쟁까지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에 대해선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성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은 당시 정부의 분위기가 인양이란 단어조차 꺼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청와대나 정부가 이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상당히 꺼리고 미적될 텐데. 인양을 할지 말지를 놓고 허비한 6개월이란 시간, 그리고 국민이 기억하는 이 장면들. 인양이 연기된 게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냐는 의심을 초래한 건 결국 정부였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네, 그럼 진도 팽목항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성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틀이 지난 이곳 팽목항엔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지금은 발길이 거의 끊겼지만 오늘 하루 정말 수많은 추모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히 팽목항 방파제에는 아이 손을 잡고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가족 단위 추모객이 많았습니다. 천일이 훌쩍 넘는 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을까요? 인양 진척 소식이 하나하나씩 전해질 때마다 이곳 팽목항에는 긴장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슴을 졸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9명 미수습자의 가족들일 텐데요. 인양 작업이 고비를 넘을 때마다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한 배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조을성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간밤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장애물을 절단하지 못하면 인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에 가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탔지만 애써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온한 건 속에서는 애간장이 다 타요. 우리 한마음으로 다 기도합시다. 세월호 올라올 수 있게끔. 밤새 뜬 눈으로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 장애물을 절단하고 인양 작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그제서야 밥이 넘어갑니다. 피부치가 있을 세월호를 마중이라도 나가려는 듯 가족들은 모두 선상으로 나갔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웃고 지난 3년 가슴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인양 소식을 들은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 유백경 씨. 늘 자상했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마울 따름입니다. 며칠 있으면 당신과 나하고 이제 만나게 되네요. 이제 고마워요. 제일 소중한 결혼기념일 선물을 해줘서. 부디 뼈조각 하나라도 찾고 싶다는 이들의 마지막 바람은 3년 만에 인양되는 세월호처럼 눈앞으로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아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데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져서 여태까지 많은 시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SBS 조울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상처는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뿐 아니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에게도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를 JIBS 안승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학생들을 구조했던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 김 씨는 20여일 전에야 아내와 함께 숲길 지킴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내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사회에 적응도 못하는데 지금은 뭐 어떤 식당을 들어가든지 어떤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금방 뭐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집중을 못하고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빠인데 지금은 아무도 할 수 없이 세월호에 타고 있던 제주도민은 29명, 이 가운데 24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배를 타거나 생업으로 돌아간 생존자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됐어요. 이번에는 김동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좀 잘 됐다, 잘 산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근데 저희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못하고는 있죠. 제주도 내 세월호 생존자 66%가 여전히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피,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 자살에 대한 사고가 더 많이 심해지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24시간 그 비상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에겐 세월호 참사가 어제 일인 것 마냥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충격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세월호 인양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서 앞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색은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당초 목표였던 다음 달 초 선체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월호가 육상으로 옮겨지면 가장 먼저 방역과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지난 3년간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겨 있어 선체 내부가 부식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장 중요한 미수습자 수색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최우선 순위로 해서 다시 한번 정부 점검도 하고,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3, 4층 객실을 우선 수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에서 객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 바로 세운 뒤 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선 선체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측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 방식을 계속 논의할 방침입니다. 육상에서는 물론 세월호 침몰 현장인 맹골수도 바닷속에 설치해놓은 철제 펜스 안에 미수습자 유류품 등이 있는지 철저히 수색할 계획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증거를 찾아 나선 겁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쯤 청와대와 정부청사 창송동 별관 등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 측이 가져다주는 임의 제출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이 찾아 나선 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오히려 싸고 돌았다는 증거들입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게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보강부터 서두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과 관련해 5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고,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돈 흐름을 캐기 위해 투자 자문회사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면서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후배 여성 검사들을 성희롱한 남성 검사 3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검사 A씨는 선배 남성 검사 박모 씨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선배 검사 박 씨가 수차례 너와 데이트하고 싶다,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 선배 남성 검사 박모 씨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지만 다른 선배 검사 역시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윤모 검사도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사 3명을 징계하지 않은 채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사가 징계받지 않고 사직하면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을 피할 수 있어서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받아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애초 피해자 신고도 없었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자체 감찰에 착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외국에서 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출신 영사가 재외국민 사건을 놓고 엮이기 싫다라고까지 하며 할 일을 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월의 일인데요. 멕시코의 한 주점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도 함께 연행이 됐는데 종업원들이 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이 함께 체포된 여성이 이 주점의 업주다라는 진술을 강요를 받아서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막상 이 검찰에서 작성을 완료한 진술서를 보니까 모든 게 다 시인한 걸로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주점의 업주로 지목된 한국인 여성은 현재 구속돼 가지고 1년 넘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현재 영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에 이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의 경찰 영사가 이제 그 피해자들을 면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서 검찰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영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업원들이 진술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영사 진술서, 그러니까 영사의 확인을 받는 그런 진술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멕시코 검찰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허위 진술서에 서명도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예, 네, 또 사건에 엮이기 싫다라고 했다는 건 또 뭔가요? 정말 황당한 발언인데요. 종업원 2차 조사를 검찰이 하면서 한국 영사가 입회를 해라, 영사 조력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해당 영사는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이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검찰이 다시 요구를 하니까 입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여성이 기소가 부당하다 멕시코 법원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원 판결을 보면 이 강요를 받은 진술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술서를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고를 했기 때문인데 검찰이 항고를 하면서 이것 봐라, 한국 영사가 다 확인을 해준 진술서 아니냐. 조사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항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영사가 이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러면서 경찰청에 복귀해 있는 이 해당 영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했고 경찰청에서는 다음 달에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와 대사관이 맞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는 미군 정찰기가 일본에 급파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에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운 갱도 굴착 작업을 마무리하고 계측기기 등 장비 몇 개만 옮기면 바로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FP 통신도 핵실험장 주변에서 과거 핵실험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핵실험 뒤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특수정찰기 WC-135기를 최근 일본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투입됐던 정찰기입니다.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미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쪽 갱도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휘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나는 선, 남은 악이냐, 또 통합하라더니 잡탕이라고 하냐, 거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승부처여서인지 호남에서 맞붙은 민주당 후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다른 사람을 악으로 모는 리더십으론 국가 통합에 실패할 거라며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다 옳은 것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지금 이 경선에서 붙는 저마저도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과 기득권에 유연한 문 후보가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냐고 공격했습니다. 오물들이나 아니면 청산해야 세력들까지 모아서 오염된 바다를 만드는 건 우리의 꿈이 아니죠. 문 후보는 이래도 저래도 비판하는 네거티브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친노 패권, 친문 패권 이렇게 또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또 많은 분들을 영입하니까 심하게 오물잡탕스럽게 함께하는 것이다. 최성 후보는 안 후보의 대연정론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서 연정 포기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내일 광주 전남과 제주 지역 첫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가 호남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고 손 후보는 경륜과 통합의 리더십을, 박 후보는 호남 유일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은 후보 선출이 다가오면서 앞서가는 홍준표 후보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권역별 투표에서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에게 3연승을 거뒀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TV토론에선 홍준표 후보가 집중 공격당했습니다. 홍 후보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만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선 게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별거 중이라 그랬는데 별거가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히 후적 정리한 이혼했는데 거길 자꾸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직 후보로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가서 만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 2007년 방북 직후 발언을 들어 대북관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홍 후보께서 국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논쟁이 홍 후보의 자살 검토 발언으로 이어지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자살을 검토하는 사람도 있나? 내 경선이라서 비아냥대는 소리도 내가 다 소화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잘못하다가 뭐 질문을 해놓고 이거 좀 혼이 날 판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경선에선 유승민 후보가 충청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남경필 후보를 누르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영남, 충청권 3차례 토론회 결과 유 후보가 62%, 남 후보가 3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수도권 토론회는 전체 평가단 4,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80명이 배정돼 있어서 승부를 예단하긴 이릅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가 7년 만에 중국에 패하면서 정말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뻔한 전술만 집착하는 슈틸리케호로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이를 악물고 덤볐지만 슈틸리케호의 전술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점유율만 높았지 실속이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백패스와 횡패스가 전진 패스의 2배나 되면서 상대에게 위협을 주지 못했고 좌우 크로스의 성공률은 8%대에 그쳤습니다. 항상 그랬듯 후반 들어 장신 공격수 김신욱을 향해 긴 패스를 난사했지만 뻔한 전술은 번번이 막혔고 약속된 플레이보다는 개인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반 35분 코너킥 상황에서 결승골을 내준 이후 별다른 반격도 못해보고 7년 만에 중국전 패배에 쓴맛을 봤습니다. 참패를 바라보는 슈틸리케 감독과 선수들의 시각은 이번에도 조금 달랐습니다. Pero no nos debemos lamentar que estamos hoy con el mal resultado que
que hemos cosechado, tenemos que ganar. No tenemos más remedio, no vamos a tener más derecho a ningún fallo. 대표팀 자체에서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되겠고 위기의식을 갖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시리아가 우즈베키스탄을 꺾어주면서 조 2위 유지는 했지만 이제 4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한 번만 져도 본선 진출이 어렵게 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남미 예선에서는 브라질이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울리뉴의 해트트릭으로 우루과이의 대역전승을 거두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브라질은 우루과이 원정에서 전반 9분 만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대세를 뒤집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뛰는 파울리뉴가 펄펄 날았습니다. 전반 19분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포문을 열었고 후반 7분에는 골키퍼가 쳐낸 공을 잽싸게 달려들며 가볍게 골문으로 차 넣었습니다. 후반 29분 네이마르도 골잔치에 가세했습니다. 수비수가 길게 걷어낸 공을 절묘한 무릎 트래핑으로 낚아챈 뒤 골키퍼 키를 넘기는 재치 있는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 다시 한번 파울리뉴가 달려들며 측면 크로스를 가슴으로 밀어넣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4대1 역전승을 거둔 브라질은 7연승을 달리며 2위 우루과이와 승점 차를 7점으로 벌렸습니다. 5위까지 떨어졌던 아르헨티나는 칠레를 힘겹게 꺾고 단숨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콜롬비아가 간판 스타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결승골로 볼리비아를 꺾고 4위로 올라선 가운데 4.5장의 티켓이 걸린 남미에서 2위 우루과이부터 6위 칠레까지 승점 차는 3점으로 좁혀졌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월드골프 매치플레이에서 김경태 선수가 세계 강호들을 연파하고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대기순번이었다가 최하위 64번 시드로 출전한 김경태 선수. 첫날 지난해 마스터스 챔피언 데니 윌렛을 4홀 차로 제압한 데 이어 2차전에서는 세계 21위 러셀 록스의 3홀 차로 이겼습니다. 2연승을 거둔 김경태는 3차전에서 빌 하스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신예 이동훈 선수가 상대의 허를 찌르는 홈스틸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주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20mm, 제주와 중부지방은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일요일인 모레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말 내내 하늘빛이 흐려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 밤까지 날씨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낮겠는데요. 광주는 11도, 부산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참사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른 가족이 시신을 찾을 때마다 서로 부러워하면서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축하받은 어느 분은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답니다. 한 미수습자 가족은 저도 유가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참사의 모순을 치유하는 노력이 정권의 정치적인 이해나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그동안 지연된 거라면 이건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